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 모든 생명부치들이 잠든 깊은 밤이었으나 김선비의 두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꿰쩍 삶을 적셨고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혹여나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는 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야 했다. 부엌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리.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짐승 같았고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은밀했다. 후루룩, 쩝쩝, 우둑, 뚝. 마치 굶주린 맹수가 뼈와 살을 개걸스럽게 씹어 삼키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여름이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천사 같은 아내의 정체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내 아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 모든 생명부치들이 잠든 깊은 밤이었으나 김선비의 두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꿰쩍 삶을 적셨고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혹여나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는 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야 했다. 부엌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리.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짐승 같았고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은밀했다. 후루룩, 쩝쩝, 우둑, 뚝. 마치 굶주린 맹수가 뼈와 살을 개걸스럽게 씹어 삼키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여름이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천사 같은 아내의 정체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내 아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김선비의 기억은 이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던 3년 전에 그 비 내리던 날로 곤두박질 쳤다.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김선비의 기억은 이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던 3년 전에 그 비 내리던 날로 곤두박질 쳤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가을이었다. 가난하지만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던 김선비는 먼 친척의 회가면에 다녀오던 길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저물고 비바람은 몰아치는데 젖은 도포자락은 천근만근 무거워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웠다. 으스스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무렵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였다. 홀린 듯 다가간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고 그 처마 밑에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비를 피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겠소?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백옥보다 희었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 그윽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가을이었다. 가난하지만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던 김선비는 먼 친척의 회가면에 다녀오던 길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저물고 비바람은 몰아치는데 젖은 도포자락은 천근만근 무거워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웠다. 으스스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무렵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였다. 홀린 듯 다가간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고 그 처마 밑에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비를 피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겠소?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백옥보다 희었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 그윽했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달밤에 핀 백꽃처럼 청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요염한 기운을 풍겼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여인은 자신이 전란통의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떠도는 신세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마음 약한 김선비는 오갈 데 없는 그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이 깊은 산중에서 여인 홀로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자 김선비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뿐인 가난한 선비였지만 여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아내가 되기를 자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김선비가 천하절색의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며 부러움과 시샘 어린 눈길을 보냈다. 혼례라고 해봤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절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으나 김선비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었다. 그러나 행복함도 잠시. 김선비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곡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아내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부인, 어찌하여 수저를 들지 않소? 차린 것은 없으나 들어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니오. 김선비가 걱정스럽게 권하면 아내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답하곤 했다. 서방님, 소녀는 본래 비위가 약하여 밥 냄새를 맡으면 속이 뒤집힙니다. 그저 맑은 물 한 그릇이면 족하오니 제 걱정은 마시고 많이 드시옵소서. 처음에는 낯선 환경 탓이려니 생각했으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쌀알 하나 씹는 법이 없었다. 김선비는 아내가 혹여나 병이라도 걸려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약방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귀하다는 산나물을 캐다가 들이밀기도 했으나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거절할 뿐이었다. 기이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라면 곡기를 끄는 사람은 나날이 야위어가고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해야 마땅했다. 허나 김선비의 아내는 달랐다. 굶으면 굶을수록 그녀의 피부는 윤기가 흐르다 못해 광채가 났고 마르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살이 올라 풍만해졌다. 앙상했던 어깨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탐스러워졌고 창백했던 볼에는 복숭아빛 홍조가 돌았으며 입술은 갓단 앵두처럼 붉고 촉촉해졌다. 물만 먹고 산다는 여인이 어찌 저리도 기름지고 윤택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다. 김선비네 처말이야. 이슬만 먹고 산다는데 엉덩이는 펑퍼짐해지고 얼굴엔 개기름이 흐른다지. 밤마다 김선비 전기를 빨아먹는 여우가 아닌가. 몰라.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비는 애써 귀를 막았으나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마저 막을 수는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아내의 기이한 식성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의 미모는 날이 갈수록 요사스러울 정도로 빛을 발했다. 밤이 되면 아내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기가 났다. 그것은 꽃내음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가에서 피어나는 흙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다. 김선비가 잠결에 눈을 뜨면 아내는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뚫어지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형형한지 김선비는 짐짓 자는 척을 하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서방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선비의 등골은 오싹해졌다. 사랑스러웠던 아내의 손길이 이제는 차가운 뱀의 비늘이 스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는 집안의 쌀독을 확인하다가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아내가 밥을 먹지 않으니 쌀이 줄어들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쌀독의 쌀은 하루가 다르게 푹푹 줄어들고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단속을 철저히 했건만 쌀가마니는 마치 누군가 퍼나른 것처럼 헐거워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쌀을 훔쳐간단 말인가? 혹시 부인이? 아니야. 부인은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지 않는가?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불경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으나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며칠 뒤 그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아내의 입가에는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묻어 있었고 옷소매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부인, 방금 무엇을 드셨소? 김선비의 물음에 아내는 황급히 소매로 입을 훔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니옵니다. 그저 목이 말라 물을 마셨을 뿐인데 서방님도 참 별걸 다 물으십니다. 아내의 거짓말은 김선비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물을 마셨는데 입가에 기름이 묻을 리 만무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기괴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 여인이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쌀독을 비우는 도둑이 누구인지, 그리고 물만 먹고도 살이 찌는 비결이 무엇인지 밝혀내야만 했다. 김선비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다.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신염을 하자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느껴졌다. 서방님, 주무십니까? 아내가 나직하게 불렀으나 김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내는 안심한 듯 방문을 열고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패만이 들어왔다. 김선비는 눈을 번쩍 떴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아내의 뒤를 밟았다. 아내의 그림자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에 요리라니, 밥냄새도 못 맡는다던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김선비는 부엌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재의 시점, 부엌 안에서는 후루룩 쩝쩝하는 그 끔찍한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김선비의 손은 땀으로 흥건해진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은 터질 듯 박동했고 호기심과 공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문틈을 아주 조금 벌리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새어나온 붉은 불빛이 김선비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비추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김선비는 끝내 방문을 열지 못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냄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해사한 얼굴로 맑은 물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었다. 간밤의 그 짐승 같은 소리는 마치 김선비의 환청이었던 것처럼 집안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독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세월은 기이함의 연속이었다. 아내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형편은 눈에 띄게 피어났다. 과거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으나 아내가 들어온 후로는 우연히 길에서 돈꾸러미를 줍기도 하고 먼 친척이 유산을 남겼다는 전갈이 오기도 했으며 김선비가 소일거리로 쓴 글씨가 비싼 값에 팔려나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복덩어리 아내를 얻어 팔자가 피었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허나 곳간의 재물이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곡식이었다. 분명 며칠 전에 장터에서 사온 쌀 한 가마니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허다했다. 부인, 이게 어찌된 영문이요. 우리 두 식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벌써 쌀이 떨어졌단 말이요. 김선비가 쌀독을 들여다보며 탄식하면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답했다. 서방님도 참 요즘 쥐들이 극성을 부려 곳간을 제 집 드나들듯 하옵니다. 제가 쥐덫을 놓아도 워낙 영악한 것들이라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쥐가 쌀을 먹는다면 와다를 흘리거나 쥐똥이라도 남겨야 하거늘 쌀독은 마치 누군가 바가지로 퍼간 듯 깨끗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집안에 그토록 쥐가 많다면서 정작 김선비는 밤마다 쥐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심지어 마당을 돌아다니던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다. 마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집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마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처음에는 아내의 미모를 칭송하던 마을 안악들이 언젠가부터 김선비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옆집 할멈이 김선비의 소매를 잡고 은밀히 속삭였다. 선비님, 내 이런 말은 안 하려 했으나 댁의 부인에게서 묘한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난번 우리 집 누렁이가 선비님 댁 담벼락 근처에 갔다가 깨갱소리 한번 못 지르고 사라졌지 뭡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동네 고양이며 닭들이 밤만 되면 감쪽같이 사라지니 이게 다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선비는 헛소리 말라며 할멈을 나무랐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으나 그 아름다움은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갓 허물을 벗은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번들거리는 질감을 띠고 있었다. 아내의 몸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과는 달랐다. 뼈마디가 굵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붙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처럼 혹은 바람을 불어넣은 가죽 부대처럼 몸집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홀레복을 입었을 때만 해도 한 줌에 잡힐 듯 가녀렸던 허리는 이제 두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턱은 두 겹, 세 겹으로 접혀 목과 구분이 되지 않았고 눈은 살 속에 파묻혀 더욱 가늘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피부는 트거나 갈라지는 법 없이 팽팽하게 늘어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당장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움직일 때마다 출렁거리는 살덩이에서는 땀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짙게 풍겼다. 김선비가 다가가려 하면 아내는 몸이 무거워 힘듭니다라며 그를 피했다. 가끔 그녀의 살에 손이 닿을 때면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한 냉기가 전해져 와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곤 했다. 물을 마신다고 하지 않았소? 물만 먹고 어찌 이리 살이 찐단 말이오?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한 김선비가 소리쳤다. 아내는 부풀어 오른 몸을 힘겹게 가누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서방님, 이는 제 몸이 부은 것입니다. 산후의 붓기처럼 몸에 수기가 차서 그러한 것이니 너무 타박하지 마시옵소서. 제 몸이 흉측하여 서방님 눈에 차지 않으시는지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러운 척을 하자 김선비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붓기라기엔 그녀의 혈색이 너무나 좋았고 움직임 또한 덩치에 비해 기이할 정도로 날렵했기 때문이다. 밤중에 아내가 뒤척일 때면 방바닥이 울릴 정도였으나 그녀가 발소리를 죽이고 걸을 때면 육중한 몸집이 믿기지 않게도 고양이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는 뒷마당 장독대 뒤편에서 끔찍한 흔적을 발견하고 말았다. 잡초가 무성한 구석진 곳에 흙이 파헤쳐진 자국이 있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하얗게 바랜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쥐의 뼈가 아니었다. 닭의 머리뼈, 개의 다리뼈, 심지어는 산짐승인 노루의 것으로 보이는 뼈까지 뒤섞여 있었다. 뼈들은 하나같이 살점이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김선비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이것은 짐승의 짓이다. 아니, 짐승보다 더한 괴물의 짓이다. 마을에서 사라진 가축들이 모두 이 집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포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집안에 단 하나, 물만 마신다고 주장하는 그의 아내뿐이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끌어안고 잤던 여인이 매일 아침 미소로 배웅해주던 아내가 사람의 탈을 쓴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압도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뼈 하나를 집어들었다. 뼈에 묻은 타액은 끈적거렸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쥐가 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쌀이며 짐승이며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먹잇감은 누구인가? 곳간에 쌀이 바닥나고 마을의 가축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굶주린 그녀의 탐욕스러운 입은 과연 어디를 향할 것인가? 김선비의 시선이 자신의 팔뚝에 머물렀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피처럼 물들이자 부엌에서는 또다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오늘따라 일찍 저녁 준비를 하러 들어갔다. 서방님, 오늘은 몸보신을 위해 특별히 닭을 한 마리 잡으려 합니다. 아내가 낮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닭을 잡는다고? 닭장은 텅 빈 지 오래인데 어디서 닭이 났단 말인가? 김선비는 공포에 질린 채 사랑방 문틈으로 부엌 쪽을 응시했다. 부엌 문에 비친 아내의 그림자는 거대했다. 솥뚜껑을 여는 그림자의 팔뚝이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길고 굵어 보였다. 확인해야 한다. 오늘 밤이야말로 기필코 저 여인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김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날카로운 은장도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아내가 요물이라면 이 칼로 찌르기라도 해야 살 수 있을 터였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김선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아내가 차려내온 저녁상은 평범했다. 밥 한 공기와 나물 몇 가지. 아내는 여느 때처럼 속이 좋지 않다며 물만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며칠 전 그 밤처럼 아내가 다시금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아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광빛으로 번득이는 것을 김선비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자고 있는 김선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마치 고기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푸석간 주인처럼.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뜨겁고 축축한 입김이 뺨에 닿았다 떨어졌다. 이윽고 아내는 만족한 듯 방문을 열고 나갔다. 쿵, 쿵. 육중한 발소리가 부엌으로 향했다. 김선비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마당으로 나갔다. 부엌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며칠 전보다 더 격렬하고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우득, 빠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김선비의 두 눈은 매탄이 들어가 있었으나 그 안에서는 비장한 결의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비릿한 살냄새와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의 뼈 씹는 소리는 그를 미치게 만들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내라는 탈을 쓴 저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어 사단이 나더라도 끝을 보아야만 했다. 김선비는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저 여인의 괴력이 두려웠고 무작정 도망치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안방 문을 열어젖혔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바닥을 비추자 방구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기름진 것을 잔뜩 먹은 사람처럼 번들거렸고 입술은 칠을 한 듯 붉었다. 부인, 내 간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대로 허송세월만 보낼 수는 없겠소.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려 하오. 김선비가 짐 보따리를 챙기는 신ям을 하며 말했다. 아내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의아한 듯 혹은 다행이라는 듯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갑자기 과거라니요? 서방님께서는 평소 벼슬길에는 뜻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 호통을 치시니 더는 미룰 수가 없구려. 이번 기회에 입신양명하여 부인 고생도 덜어주고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소. 김선비의 말에 아내의 눈매가 가늘게 휘어졌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라기보다는 감시자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에 가까워 보였다. 서방님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소녀가 어찌 맞겠습니까? 부디 장원급제하시어 금에 환영하시옵소서. 아내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으나 김선비는 그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졌다. 저 솥에서 밤마다 무엇이 끓여졌는지 상상만 해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아내가 싸준 보따리를 받아든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다. 다녀오리다. 그의 인사에 아내는 대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김선비의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 모퉁이를 돌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숲속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들린 주먹밥을 내려다보았다. 혹여나 독이라도 들었을까? 아니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재료가 섞였을까? 그는 망설임 없이 주먹밥을 숲속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것을 쪼아대기 시작했다. 해는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숲속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모기가 물어뜯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아내가 완전히 방심할 때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는 가장 깊은 밤까지 기다려야 했다. 어둠이 숲을 삼키고 마을에 하나둘 불이 꺼지자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밤이었다.
그는 익숙한 산길을 더듬어 마을로 내려왔다. 자신의 집은 마을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쉬웠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선비는 담벼락을 넘는 대신 뒷마당의 낡은 개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잠입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안방에서는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김선비는 속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코골이가 아니었다. 그르렁거리는 짐승의 숨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부엌과 연결된 뒷문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부엌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신발을 벗어들고 소리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 천장에 매달린 시렁을 밟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다락방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으로 부엌과 안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있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먼지가 콧구멍을 찔렀으나 재채기가 나올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좁고 어두운 다락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김선비는 나무 바닥에 옹이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싸늘한 냉기만 감돌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리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쯤 드디어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경첩이.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김선비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아내였다. 헌데 그녀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단아한 여인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헐렁한 속적삼 사이로 드러난 살집은 기이할 정도로 팽창해 있었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냄새를 맡는 짐승처럼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킁킁. 그녀가 공기 중에 냄새를 들이마실 때마다 김선비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혹시라도 내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닐까. 다행히 아내는 별다른 낌새를 채지 못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성가신 새님이 없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야. 굶었다고? 저렇게 살이 쪘는데 굶었다니. 김선비는 귀를 의심했다. 아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붉은 불빛이 부엌을 밝혔다. 불빛에 비친 아내의 그림자가 벽 위로 일렁거렸는데 그 형상은 마치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나 거대한 뱀이 괭리를 튼 것처럼 기괴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아내는 부엌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자루를 끌고 왔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자루였다. 묵직해 보이는 자루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살아있는 것인가? 김선비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자루의 입구를 풀더니 거침없이 그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기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쥐의 소리 같기도 하고 뱀의 소리 같기도 했다. 아내는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는 그대로 끓는 가마솥 안으로 집어던졌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약한 노린내가 다락방까지 올라왔다. 김선비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보았다. 아내는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잘도 읽는구나. 내 새끼들. 어미 뱃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즐거움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가마솥 안에서는 펄떡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덩어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내는 국자로 소단을 휘저으며 입맛을 다셨다. 그 혀가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고 김선비는 경악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내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항아리를 꺼냈다. 봉인을 뜯자 시큼하고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녀는 항아리 속에 든 검붉은 액체를 국자로 퍼서 가마솥에 들이부었다. 붉은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증기를 들이마신 아내의 얼굴은 황홀경에 빠진 듯 붉게 상기되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파충류의 눈처럼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김선비는 공포로 마비된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호기심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다. 아내는 가마솥 앞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듯 몸을 흔들었다. 그 육중한 몸이 젤리처럼 출렁거리며 기괴한 리듬을 탔다. 어서 있거라. 이 어미가 배가 고파 현기증이 난단다. 아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맨손을 펄펄 끓는 솥안으로 집어넣었다. 화상을 입지도 않는지 그녀는 뜨거운 국물을 손바닥으로 퍼서 얼굴에 바르고 입으로 가져갔다. 후루룩, 쩝쩝,
끔찍한 식사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김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내 아내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내 곁에 누워 있었던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대상은, 내 품에 안겨 수줍게 웃던 여인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아내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정확히 김선비가 숨어있는 다락방 쪽이었다. 쥐새끼가 들었나?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심장이 붙을 것만 같았다. 김선비는 숨조차 쉬지 않고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아내는 한참 동안 천장을 노려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고 솥에 집중했다. 촤, 기분 탓인가? 요즘 들어 영낌새가 좋지 않단 말이야.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었다.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자신이 밟고 있던 낡은 마루장이 삐걱 소리를 내고 말았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부엌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내의 손이 멈췄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 거대한 몸집이 다락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국자가 들려 있었다. 누구냐? 감히 내 식사 시간에 얼씬거리는 놈이. 목소리는 더 이상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한 괴물 소리였다. 김선비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다락방의 출구는 오직 하나. 아내가 서 있는 부엌 쪽 사다리뿐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락방 구석에 놓인 낡은 맷돌,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이것이라도 던져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려 빌어야 하나. 아내의 발소리가 사다리를 밟기 시작했다. 쿵, 쿵, 나무 사다리가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김선비는 옹이구멍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은 머리칼이 아니라 희번덕거리는 두 개의 눈동자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옹이구멍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그 눈과 김선비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내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찢어진 입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다. 서방님? 한양 가신다더니 거기서 쥐잡기 놀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살해가 가득 차 있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먼지 구덩이 속에 엉덩방아를 투섰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아내가, 아니 괴물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이 좁은 공간은 이제 그의 관이 될지도 모른다. 절체절명의 위기. 김선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다락방의 낡은 나무 문짝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다. 우지끈하는 파열음과 함께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너머로 드러난 아내의 형상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기괴했다. 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그녀의 상반신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다락방 입구를 꽉 채우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은 붉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액체가 침처럼 질질 흐르고 있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맷돌 손잡이를 힘껏 내리쳤다. 이 요물, 물러거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맷돌 손잡이가 아내의 정수리를 강타했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간지러운 듯 고개를 까딱하더니 쇠꼬챙이 같은 손을 뻗어 김선비의 발목을 낚아챘다. 그 악력은 마치 강철 족쇄와도 같았다. 아, 김선비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아내는 그를 짐짝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부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쿠당탕! 김선비는 부엌 바닥에 처박히며 숨이 턱 막혔다.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뿌연 먼지 속에서 기침을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가마솥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악취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것은 썩은 고기의 비린내와 매캐한 유황 냄새, 그리고 죄지대의 곰팡내를 섞어놓은 듯한 도끼였다. 김선비는 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공포에 질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아내의 모습은 거대한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쿵, 쿵. 그녀가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부엌 전체가 울렸다. 서방님, 왜 그리 급하십니까?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긁힌 쇠붙이 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김선비는 덜덜 떨며 벽으로 물러나다가 등 뒤에 닿는 뜨거운 열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바로 그 가마솥이었다. 밤마다 아내가 그토록 비밀스럽게 지키던 가마솥. 이제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긴 것일까? 아니면 다가올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발악이었을까? 김선비는 홀린 듯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펄펄 끓는 검붉은 국물 위로 떠오른 것은 쌀알이 아니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지네들이 서로 엉겨붙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른 팔뚝만 한 붉은 지네들이 도끼를 품은 채 끓는 물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머리가 2개 달린 뱀과 등 껍질이 깨진 자라 살점이 너덜너덜한 두꺼비들이 둥둥 떠다녔다. 국물은 짐승의 피와 독충들의 체액이 섞여 걸쭉한 죽처럼 보였는데 거품이 터질 때마다 노란 독가스가 피어올랐다. 김선비는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속에 섞여있는 희끗희끗한 덩어리들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뼈 같기도 했고 갓난아기의 머리통 같기도 한 형상이었다. 마을에서 사라진 가축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뼈 씹는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새 다가온 아내가 김선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입에서 풍기는 냄새는 가마솥의 악취보다 더 지독했다. 김선비가 고개를 돌리자 아내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아니, 그것은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꼬리는 관자놀이까지 찢어져 올라갔고 턱은 기형적으로 늘어져 가슴팍에 닿을 듯했다. 뽀얗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푸르딩딩한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다. 내 이 맛있는 보양식을 서방님 몰래 먹으려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헌데 서방님은 제 정성을 모르시고 쥐새끼처럼 염탐이나 하시다니요. 아내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김선비의 볼을 핥았다. 끈적하고 차가운 점액질이 얼굴에 묻자 김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아내는 김선비를 구석에 몰아넣은 채 다시 국자를 들어 솥 안에 내용물을 퍼올렸다. 국자 가득 담긴 지네와 뱀들이 살아서 꿈틀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아그작 소리를 내며 씹어먹기 시작했다. 뱀의 머리가 터지며 검은 피가 튀었고 지네의 다리들이 그녀의 입가에서 버둥거렸다. 꺽, 트림 소리와 함께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김선비는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저 괴물이 내 아내라고? 지난 3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그 고운 여인이 실은 이런 흉측한 것들을 잡아먹으며 살을 찌운 요물이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의 만남, 수줍은 미소, 밤마다 들려오던 다정한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식사를 위한 위장이었다는 사실에 김선비는 배신감을 넘어선 허무함을 느꼈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할까? 김선비가 쥐어짜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울음소리처럼 가채팠다. 아내는 식사를 멈추고 김선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가늘게 수축되었다. 정체라. 서방님은 제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일어난 것을 모르십니까? 그 많은 재물과 비단 옷, 기름진 쌀밥이 다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미천한 것들을 잡아먹어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 덕분입니다. 헌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내치려 하시다니.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하고 어리석은 족속이군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굵어지더니 나중에는 짐승의 포효처럼 변해갔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덩치가 더욱 커졌다. 쥐. 아내의 등 뒤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을 뒤덮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짧아지고 몸통이 길게 늘어나며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머리만은 여전히 여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 기괴함은 배가 되었다. 서방님, 기왕 들킨 거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아주 많이요. 이 솥단지의 잡것들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군요. 아내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식욕이 담겨 있었다. 김선비는 직감했다. 다음 메뉴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것을 김선비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내는 거대한 손을 뻗어 솥단지 채로 들어올렸다. 펄펄 끓는 무쇠솥을 맨손으로 든 그녀는 솥주둥이를 입에 대고 내용물을 통째로 마시기 시작했다. 꿀꺽, 꿀꺽. 뜨거운 국물과 건더기들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붉은 국물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고 바닥에 떨어진 국물은 치익 소리를 내며 땅을 태웠다. 순식간에 솥을 비운 아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선비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입을 쩍 벌렸다. 턱이 완전히 빠지며 입이 머리 크기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톱니 같은 이빨들이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 후식은 서방님 차례입니다. 괴물이 된 아내가 김선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김선비의 코를 강타했다. 눈앞에 펼쳐진 시뻘건 목구멍,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기생충들. 김선비는 더 이상 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그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짧은 신음과 함께 김선비는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부엌 바닥으로 쓰러지는 그의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은 완전히 깜깜해졌다. 부엌에는 오직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와 무언가를 질겅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잽잽잽 귓가를 간지럽히는 참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김선비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와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따스하다 못해 뜨거운 볕이었다. 코끝에 와닿는 공기는 상쾌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풋풋한 풀내음이 실려 있었다. 악취는 없었다. 그 지독했던 피비린내와 썩은 고기의 냄새, 그리고 숨을 턱 막히게 하던 유황의 도끼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김선비는 멍하니 누워 하늘을 응시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꿈이었나? 그는 생각했다. 그 끔찍했던 밤, 짐승의 뼈를 씹어먹던 아내, 뱀처럼 변해버린 괴물, 그리고 자신을 집어삼키려던 그 거대한 아가리, 그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었던 것일까? 김선비는 몸을 일으키려다 끙 하고 신음을 흘렸다. 온몸의 근육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특히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이 통증은 현실이었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안방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였다.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던 탓에 뺨에는 흙알갱이가 박혀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든 김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시선이 닿은 곳, 부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부인! 부인! 목이 쉬어 쇳소리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부엌 문은 짝이 떨어져 나간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어젯밤 괴물이 부수고 들어오려던 그 흔적 그대로였다. 부엌 안으로 들어선 김선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거대하고 흉물스럽던 무쇠, 가마솥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 위에는 하얀 재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바닥에 즐비했던 짐승의 뼈와 핏자국들도 깨끗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밤새 물걸레질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부엌은 기이할 정도로 정갈했다. 하지만 김선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부엌 구석, 아내가 쌀독이라며 애지중지하던 항아리가 깨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쌀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은행나무 잎사귀들과 썩은 흙뿐이었다. 이게 무슨... 김선비는 뒷걸음질 치다 솥뚜껑을 밟고 넘어졌다. 아니, 솥뚜껑이라 생각했던 그것은 녹슨 쇳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내가 해온 혼수라며 자랑했던 자개장은 썩은 나무 판자로 변해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비단 옷들은 거미줄과 낡은 거적대기로 바뀌어 있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금은 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매끄러운 조약돌 몇 개와 뱀의 비늘만이 흩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누렸던 풍요와 안락함은 요물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선비는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허허허. 웃음은 곧 통곡으로 바뀌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이 처참한 결말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뱀의 비늘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바닥만 한 비늘은 옥처럼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으나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비 오던 날 밤, 산속 암자에서 만난 그 여인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천년을 묵은 이묵이거나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요물이었으리라. 녀석은 김선비의 집에 들어와 쥐와 닭, 개를 잡아먹으며 몸을 불렸고 김선비의 눈을 가리기 위해 환술로 재물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쌀밥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식 따위는 녀석의 허기를 채울 수 없었던 것이다. 살이 찌고 피부가 고와졌던 것은 짐승의 피와 살을 탐하며 영력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결국 집주인인 김선비 자신이었을 터였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김선비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던 선비의 기계는 어디 가고 미색에 홀려 요물을 집안에 들이고 공짜로 들어오는 재물에 취해 의심을 거두어버린 자신의 꼴이 한없이 처량했다. 아내의 기이한 행동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밥을 먹지 않는 것, 밤마다 사라지는 것,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조금만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조금만 덜 탐욕스러웠더라면 진작에 알아차렸을 징조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복덩어리 아내라는 달콤한 말에 취해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어젯밤 자신이 정체를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침 이 마당에는 김선비의 뼈다귀만 굴러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조상의 보살핌인지 아니면 요물이 마지막 양심으로 그를 살려둔 것인지 알 길은 없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뒷마당 장독대 뒤편, 그가 뼈무덤을 발견했던 곳으로 갔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지나간 듯한 굵은 자국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풀들이 지식여지고 흙이 파헤쳐진 흔적은 산 너머 깊은 골짜기로 사라지고 있었다. 가거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말거라. 김선비는 산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공포보다는 허망함이 앞섰다. 그 요물 또한 승천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가여운 영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과 요물은 애초에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음과 양이 다르듯 그들의 길은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김선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요물이 남기고 간 뱀 비늘과 조약돌, 그리고 집안에 남은 허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버렸다. 비단옷이 타면서 고약한 노린내가 났고 자개장이 탈 때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네 집에서 큰 불이 났다며 몰려왔다. 아니 선비님, 그 고운 부인은 어디 가고 혼자 이러고 계십니까? 집안 꼴은 또 왜 이렇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물음에 김선비는 덤덤한 표정으로 답했다.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갔소. 우리 인연이 다하여 헤어지기로 했으니 더는 묻지 마시오. 그는 차마 자신이 요물과 살았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인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헛된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선비는 다시 예전의 가난한 선비로 돌아갔다. 아니, 전보다 더 궁핍해졌다. 요물이 머물다 간 자리는 폐허나 다름없었고 집안의 기운은 쇠하여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쌓았고 잡초가 무성한 밭을 일구어 콩과 보리를 심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다. 밥상에는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는 꿀맛처럼 달게 먹었다. 그 밥은 요물의 환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직한 땀방울로 얻어낸 진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의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을 때 그는 마을 서당의 훈장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의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김선비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울수록 그 속에 감춰진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훈장님, 그래서 그 구렁이 색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김선비는 먼 산을 응시하며 씁쓸하게 웃곤 했다. 글쎄다. 아마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리석은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헛된 욕심을 품은 자의 눈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미인으로 보일 테니까. 어느 늦가을 밤, 김선비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 3년 전 요물이 떠난 자리에 심어둔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문득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김선비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으나 그곳에는 낡은 솥단지와 가지런히 놓인 장작뿐이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집에는 요물도 환상도 탐욕도 없었다. 오직 늙은 선비의 맑은 영혼과 평화로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글귀 하나를 남겼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진실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붓을 내려놓은 김선비는 툇마루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 있었다. 비 오는 산길, 암자 앞에서 그는 여인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여인을 스쳐 지나갔다. 여인의 유혹적인 부름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빗줄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그의 앞길에는 환한 광명이 비추고 있었다. 잠든 김선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시련을 겪고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원만한 미소였다.